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게 한국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완전히 러시아의 예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금기를 깬 러시아와 북한의 선을 넘은 동맹 조약에 미국 역시 분노를 감추지 않으며 우리 한미동맹 역시 강화하기 위해 그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래키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북 동맹에 이어 한국을 향한 어이없는 도발,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과 미국의 역대급 결단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도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면 한국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이라며 협박한 건에 대해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 러시아 전역을 당황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당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선이 있겠나?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는지에 따라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으로 양국 군사 협력을 강화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포함해 제한 없이 다양한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것입니다. 즉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며 여지를 남기는 한편 우리 한국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예상과는 전혀 달리 물러서지 않는 역시 한국의 입장을 퍼나르며 러시아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는 반응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무기로 살상 무기든 비살상 무기든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 측은 이건에 대해 푸틴이 직접 조약 내용을 한국에게 설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최근 러시아 동향이 한국에게 있어서 조금씩 레드라인 용인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진 모습이라고 전했다. 한러 관계를 우크라이나 전쟁 후 복원하고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며 러시아의 위협에 오히려 한국이 더욱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너무 강한 표현과 잘못된 선택을 규탄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매체들은 원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방침이었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에 예상치 못한 러북 동맹과 이를 근간으로 한국을 도발해버린 푸틴 대통령으로 인해 한국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과도 같은 군사 초강 대국이 우크라이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돕게 되면 이러 우전쟁의 판도는 순식간에 뒤집힐 것이다. 이는 서방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같은 대답을 꺼내며 동의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과 큰 무기 계약을 맺은 폴란드 매체 테크는 한국의 작은 행동이 이러 우전쟁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장비와 보급품을 지원받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변모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국은 일전에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무기를 갖고 있냐고 물은 뒤 155포탄을 가장 먼저 지목하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전선으로 나토 장비에 사용되는 표준 탄약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러시아 전차를 과이나에게 어떤 무기를 대전차 무기 신궁과 5포탄을 가장 먼저 천궁2를 비롯해 K-91 돕기 위한 전선으로 있다고 소개한 것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 군사 정보를 다루는 SNS에서는 현재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격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전역은 푸틴의 행동으로 인해 한국은 매우 화가 났으며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치명적인 무기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은 강력하고도 위협적인 최첨단 무기들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이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이 K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가져오기만 해도 전쟁의 판도가 크게 뒤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분노한 한국은 이게 그칠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 만일 한국이 악명 높은 K9, K21, K239, K1A1,
그에 더해 전투기 KF-22까지 보내게 된다면 가뜩이나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그대로 절멸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아무리 북한과의 동맹을 맺었다 하더라도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푸틴은 한국이 형제들의 게임에 참여하도록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또 다른 매체 디펜스24는 러시아가 정말로 대한민국이 운용하고 있는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겨우 수십 기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직도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라고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간 한국이 러시아에 우호적으로 대했다고 해서 도대체 지금 상황과 같은 때에 러시아가 한국을 왜 도발했냐는 물음이기도 했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는 푸틴의 행동에 폴란드 디펜스24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군사력이 무서운 이유이다. 한국에는 미국의 40만 병력에 비군되는 현대적 군사장비들로 가득 차 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장비 중단 5%만 풀어도 러시아를 훨씬 웃도는 압도적인 강함에 러시아는 필패하고 말 것이다. 만일 러시아가 한국의 계속된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지 못하며 북한과 손을 잡아 한국을 쳐버리게 된다면 또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러시아와 북한에만 말이다. 라고 놀라울 만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해당 매체는 대한민국 육군의 주요 병력은 7개 기갑여단, 3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신속대응사단, 13개 보병사단과 8개 포병여단, 7개 공병여단 및 지원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군 사단은 다시 3개의 여단으로 나뉘며 여기에 보통 포병, 공병, 정찰, 의료, 통신, 그리고 화학병 대대가 추가 포함된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사단 규모거나 그보다 소규모인 부대로 구성된 추가적인 독립사령부들도 보유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방패라고 불리는 수도방 위사령부는 2개 보병 사단과 방공여단 그리고 경비단, 공병, 헌병대를 포함한 지원부대들을 지휘하고 있다. 이른바 제2작전 사령부 산하에는 전국에 배치된 7개 향토 방위사단, 공수사단과 후방지원부대들이 예속되어 있으며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에는 5개 공수특전여단이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동원령이 발동되면 예비군 5개 사단이 소집되는데 실제 전시에는 더 많은 병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 육군미사일 전략사령부는 현무 시리즈로 대표되는 미사일을 운용하는 3개 대대를 지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대외비로 보호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2개 항공여단과 1개 지원여단이 육군 항공대의 지휘를 받는다. 제1항공여단은 공격 헬기를, 제2항공여단은 수송 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행 중대는 전국 각지의 기지에 산계해 있다. 또한 군수, 교육, 사관학교들 뿐만 아니라 국경 수비를 위한 연대급 소규모 부대들을 포함한 육군 인력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사령부들이 별도로 존재한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주력 전차로 평가받는 K 블랙팬서를 200여 대 운용 중이며 나머지는 K 블랙팬서와 그야말로 극적일 정도의 대조를 보여주는 구형 M48 계열과 수십 대의 T-80, T-62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포병은 전 세계를 통들어 봤을 때도 1위를 다툴 수준으로 강력하다.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포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현대 기술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다. 대한민국 육군은 미국의 M109A2 팔라딘을 면허 생산한 K55-180문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수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가장 현대적인 자주포들 중 하나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전례 없는 수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국산 K9 썬더 자주포가 K55를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러북의 도발로 인해 미국은 한국에게 핵무장까지 허용하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다. 이미 압도적인 수준의 군사기술력과 국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이기에 한국이 이 기술들의 핵까지 결합한다면 한국이 48시간 내에 마음먹고 물바다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는 전무할 것이다. 결국 러시아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전 세계는 한국이 어디까지 강해질지 또 자국을 위협하지 않기를 바라며 무조건적으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새로운 룰을 하나 만들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하는 이유이다. 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진짜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폄하하지 않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만을 가져다 와 한국이 얼마만큼 강력한 나라인지
어째서 한국을 적으로 둬서는 안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한국은 K-드라마, K-팝, 한식과 같은 한류 문화들로 무해하고 친숙한 또 건강하고 세련되다는 친밀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위협적인 국가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독주하고 있던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도전 뒤에는 프랑스와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멤브레인 방식의 화물창 원천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은 한국에게 빼앗긴 조선업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판매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프랑스는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LNG 운반선을 한 척 만들 때마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프랑스 기업에 줘야만 했고 프랑스는 많아서 돈을 손쉽게 버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연일 신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프랑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자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의 또 다른 암초가 등장한 상황입니다. 멤브레인 방식의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해운업계 주요 대기업 집단에 멤브레인 화물참 라이선스 면허를 한 달 간격으로 2차례나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 조선업계가 주도하던 LNG 운반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GTT는 전날 중국 자오샹 G그룹 산하 CMHI 장수 조선소와 LNG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MHI 장수는 L&T의 에이바크스 화물창 시스템을 사용하는 45,000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이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GTT의 멤브레인 기술 기반의 대형 LNG 운반선도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멤브레인막 방식은 LNG 화물창을 선체 모양과 같게 만드는 기술로 과거 안정성 때문에 선호됐던 구모양의 모스 타입 방식의 화물창에 비해 많은 양의 LNG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 타입 화물창에 비해 바다의 물결을 따라 출렁이며 탱크를 때리는 수만 톤티의 초저온 액체 화물이 만들어내는 충격을 견뎌야 해서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TT로부터 멤브레인 화물창 라이언스를 받아낸 CMHI 장수는 유럽의 한 선주와 최대 4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TT는 LNG 운반선 시황이 좋아진 지난해부터 중국 내 대형 조선소들에게 적극적으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에는 중국 최대 조선소인 양쯔장 조선과 LNG 화물창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GTT는 후둥중화조선, 다렌조선, 장난조선을 거느린 중국 국영 중국선박공업그룹 CSG, 난퉁중원과 와사키 선박공정을 보유한 중국 원양문수 COSCO 그룹 등 주요 국영그룹과도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쯔장 조선과 난둥 선박공정은 중국과 일본이 현재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회사들입니다. 먼저 양쯔장 조선은 2019년 5월 일본 미쓰이 물산, 미쓰이 E&S와 함께 합작 조선소 장수양 쯔미쓰이 조선을 설립했습니다. 양쯔장 조선의 가격 경쟁력과 미쓰이의 품질 관리, 판매 능력으로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장수양 쯔미쓰이 조선은 중형 벌크선 시장 중심으로 활약 중인데 이 회사는 LNG 운반선을 포함한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외에 각종 상선도 향후 건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최대이자 글로벌 4위 해운사 COSCO의 합작사 난둥 선박공정은 이미 지난 2005년에 LNG 운반선 제조 핵심 기술인 NO 96타입 멤브레인 탱크 제작 라이센스를 프랑스 GTT사로부터 얻었습니다. 난둥 선박공정은 적재량을 명기하지 않은 LNG 운반선 이미지를 자사 제품 소개 사이트에 올려놓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COSCO는 1995년 출범한 난둥 선박공정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달에 내 추가 합작 조선소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오지 산업에서 화웨이를 퇴출시킨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판매를 하나씩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또 다른 기술의 판매를 막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그 해법으로 미국이나 카타르 등에서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LNG 선박 확보가 국가 방위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중국산 LNG 선박에 대한 견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LNG를 수입해 유럽에 되파는 등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을 허가해준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중국 조선소들은 수익성이 좋은 LNG 해상 공급망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부족한 LNG 운반선과 부유식 LNG 터미널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키우고 있는데 모두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오샹 G그룹 관계자는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 FSRU, 부유식 액화 설비 FLNG 등에 대한 건조 경험을 쌓겠다며 GTT와 그룹 내 다른 조선소와의 협력도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한국 대형 조선사는 LNG 운반선 및 부유식 터미널 시장을 독식해왔으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GTT가 중국 조선사에 적극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배경에는 독자 화물창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견제 성격이 있습니다. GTT의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을 바탕으로 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가 늘어날 경우에 GTT가 한국 조선사들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화물창 기술 로열티로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에 지급한 금액은 약 3조 9,4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TT 입장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떨어지는 황금말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계속해서 GTT의 기술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육상 LNG 저장탱크 관련 기술을 속속 국산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조선사들과 함께 선박용 LNG 화물창 KC1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로 만들어진 선박은 화물창 내 초저온 상태의 LNG로 선체 온도가 정상 기준보다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나타나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드스팟은 선체 강도를 약화시켜 자칫 침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GTT가 굳이 한국을 견제해야만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기술은 이미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위한 독자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성급 로이드로이드로부터 조선업계 최초로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저장탱크 16만 입방미터 액화수소 운반선 개념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IP를 획득한 상황입니다. 성급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정성, 정합성 등을 체크하는 업체로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신기술은 이미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화물창을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해 앞으로 수소 운반선 대형화 개발 경쟁에서 주도권을 거머쥘 계획입니다. 특히 액화수소 화물창 독자 기술 선점은 LNG 운반선과 다르게 해외 업체 기술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의 내척분인 해상 플랜트, 해상 부유식 액화 설비 FLNG를 연달아 건조하면서 LNG 관련 기술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 정제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 및 하역하는 해상 설비입니다. 과거 해상 가스전 개발은 해저에서 천연가스를 뽑아 올려 파이프라인으로 육상에 이동해 정제 및 액화한 뒤 저장 탱크에 보관하다가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FLNG는 천연가스의 정제, 생산, 액화, 저장, 하역 등 모든 과정을 해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LNG는 따라서 해저에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평균 2조 원에 달하는 육상 액화 저장 설비도 필요 없습니다. 이 같은 장점 덕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 가스전 개발에는 FLNG가 필수 설비로 손꼽힙니다. 삼성중공업은 FLNG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2006년 9월부터 4년여간 약 100억 원을 투자해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FLNG에 도입된 기술이 LNG, 운반선에 사용되는 기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FLNG는 바다 위에 떠있는 설비인 만큼 가혹한 해상 상태에서도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대덕 선박해양연구센터의 시험 수조에서 모형선 테스트를 통해서 해상 거동 억제 FLNG 선형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FLNG에는 LNG를 해상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화물창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의 출렁임에 의한 화물창 내부 손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LNG를 섭씨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생산 기술도 확보했고, 물결치는 바다 위에서 LNG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선박 간 계류와 LNG 이송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술 개선이 이뤄지면 GTT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 기술만으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선사들 사이에서 GTT가 아닌 한국형 화물창을 사용하면 선박 인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어 한국이 GTT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독립은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며 한국이 조선업을 모두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일본, 중국이 손을 잡고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TSMC를 따라 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 외는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의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몸지길 수 있습니다. 삼성은 5나노와 4나노 수물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엔비디아의 일부를 TSMC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TSMC가 4, 5나노 공정에서 수를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팹리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뒷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누구라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한 뒤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건이 아니라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나노미터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 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저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의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2나노와 1.4나노미터에서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에 비해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환에 대한 진검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에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 GAA-G8 올 어라운드와 핀펫핀 FET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펫 구조는 5나노미터 공정까지 4나노미터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나노미터 공정부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파운드리와 달리 TSMC는 3나노급 공정에서도 누설 전류 문제를 감수하면서 GAA 대신 핀펫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애플, 퀄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3나노급 공정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 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BS에 따르면 28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10나노급에서는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나노급은 3억 달러, 5나노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나노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펫과 비교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GAA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가 GAA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GAA 기반 반도체가 핀펫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 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가 GAA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IBS 관계자를 인용해 3나노급 GAA는 3나노급 핀펫과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식각 증착 공정의 모엘 및 금속 배선 공정 BOL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나노급의 MBCFET 기반 반도체가 7나노급 핀펫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 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기관의 예측치인 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운드리 포럼에서 더 진화된 MBCFET를 발표하면서 이미 1나노미터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가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급 이하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GAA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펫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수울 안정화도 빨라진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엔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 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세워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7나노, 5나노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 어드밴스드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뒤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에 22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의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28나노 반도체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등 TSMC 최고위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가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의 생산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그것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슬며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TSMC가 삼성파운드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부수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얼마 전 중국 군함이 필리핀 해안 경비함을 향해 물대포를 쏘자 필리핀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중국은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해안경비함은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숄에 주둔한 필리핀 해병대로 향하던 보급선이었는데 여기에 중국이 물대포를 발사한 것입니다. 필리핀은 즉각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는데 중국은 단호하게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였다. 필리핀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남중국해는 연간 물동량이 3조 4천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교통로로 미국은 자유항행의 원칙을 적용해 이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물대포 사건이 난 스프래틀리 군도는 남중국해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곳으로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브루나이 등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중국은 지난 5월에는 베트남과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중국 해양 관측선인 샹양홍 10호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무단으로 진입해 머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샹양홍 10호는 베트남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 벵가드 뱅크를 향해 여러 척의 선박에 호위를 받으며 진입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지역에 중국 관측선이 무단으로 침입했으니 베트남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에 따르면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모든 연구조사 활동은 해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국제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해안경비대를 출동시켰고 중국도 해안경비대를 출동시켜 두 나라의 경비대가 해상에서 대치하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유자 형태로 9개 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영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제상설재판소 PCA마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니 최근 베트남 국민들이 중국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문에 틈이 벌어지자 일본은 중국 견제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베트남 등 6개국의 방위 장비를 무상 공유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일본 외무성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군의 방위 장비의 무상 공유 등을 실시하는 정부안 보능력 강화 지원,
제도를 통해 베트남, 몽골, 지부티 등 6개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베트남 등 6개국의 방위 장비를 무상 공유하기로 한 방침에 관해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는 동지국들의 안보 능력을 높여 해양 진출과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짚었습니다. 일본이 방위 장비를 무상 공유하겠다고 한 국가들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다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에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부티는 홍해에 인접한 동아프리카 국가인데 일본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자위대의 거점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나라들에게 소형 경비정과 레이더, 소형 드론, 무전기 등 통신 기자재 등의 공여를 검토할 계획인데요. 베트남 역시 시도 때도 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10위의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을 러시아 장비에 의존해왔습니다. 2014년 베트남의 러시아 무기 수입액은 약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구매해오던 러시아제 무기들을 구매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도입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으로 인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계속 구매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러시아의 주요 은행이 SWIFT 결제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면서 베트남이 러시아 장비를 구매하기 쉽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던 미국과 베트남은 현재 미국이 베트남의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베트남의 전력을 중강시키는 것을 돕고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대중국 제재를 위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2016년 5월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심지어 베트남에 군사 장비를 판매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해밀턴급 경비함과 무인 정찰기 스캔 이글 SCANEHL이 UAV 훈련기 T6 텍산 T6C 등을 베트남에 판매한 것입니다. 작년 말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방위 장비의 공급망이 다각화될 것이라 발언해 베트남이 러시아 이외의 나라들에게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방산 수출 부활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일본이 베트남에 무상으로 무기를 지원해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베트남은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자며 적극 밀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방산 무기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에 반해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에 수출되어 입소문이 난 K9 자주포 등 한국 방산 무기의 인기가 크게 높아진 것도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K방산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 짧은 출고, 기간 등 세계가 눈여겨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평화 수호국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 리톰 코번 연구원은 워운더락스 기고글 해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지칭하며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 전차 6대를 납기일보다 훨씬 빨리 조기 납품, 로켓 배송한 사례는 K방산의 실력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당초 납기일은 오는 9월이었지만 2개월 이상 조기 납품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K 전차 5대를 3개월 앞당겨 조기 납품했는데 통상 방산 무기 시장에서 이처럼 신속 배송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 한국에 맡기면 틀림없다 K방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방산 강국들도 정치상의 이유나 인력상의 이유로 무기 납품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까지 미루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과 베트남의 비즈니스 포럼 업무협약 체결식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 중에서 베트남이 강하게 수입을 원하는 품목은 K9 자주포와 수리온입니다.
지난 3월 방한한 판반장 베트남 국방장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직접 찾아 직접 한국 육군에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를 살펴봤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노후화된 군용 헬기 교체 작업을 진행 중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도 수출 물망에 올라 있는데요. 수리온은 한국의 기술로 개발한 기동헬기로 그동안 한국군이 10여 종의 파생 모델을 개발해 수송뿐 아니라 경찰, 소방, 산림, 해경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헬기 시장 강자였던 러시아가 전쟁으로 주춤한 사이 한국산 수리온이 비상할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베트남은 세계 20대 무기 수입국으로 연간 무기 수입 예산만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더구나 앞으로 57년간 2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신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과연 어떤 방위산업체가 베트남에 진출할지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일본은 베트남의 소형 드론이나 경비정 정도를 무상 공유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